자, 이 영상을 막 찍으려고 하는데 새로 들어온 소식이 막 있고 그래서 그것부터 좀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미국의 국무부가요, 한국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평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 놓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국무부는 현재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처리에 대해서 한국 헌법에 따라 다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고 또 당연히 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국무부의 기본적인 그런 그 매뉴얼대로 한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의 나라 일에 간섭을 할 수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뭐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으로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돼서 안타깝다라든지 또는 참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정도도 사실은 매뉴얼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도 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태가 원만히 마무리되기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런 말을 쓰지 않고 헌법에 따라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한 말은 탄핵을 뭐 지지하는 것까지는 뭐 분명히 아니겠습니다만은 다만 탄핵 논의에 대해서 어떠한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탄핵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탄핵 논의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얘기를 듣게 됨에 따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는 사태가 잘 원만히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무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매뉴얼대로 한 말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한국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헌법에 따라 이렇게 하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라는 말을 묻지도 않은 말인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한국이 민주주의를 잘 지탱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지지한다라는 그런 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라는 말 속에는요, 계엄령을 어찌 보면 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다. 뭐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전시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내리는 상황을 민주주의로 보기는 어렵죠. 민주주의는 언제든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나라 중에서도 뭐 도전 없이 아주 민주주의가 날로 매일 평화스럽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민주주의가 강한 도전을 받을 때마다 그 도전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해결 방안도 역시 민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노력.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그런 것을 놓고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 국무부의 그 부연 설명은 또 이어집니다. 베탄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어제 그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그 한국 관련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본인은 이제 한두 마디 하고 매뉴얼대로 한두 마디 하고 좀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표정도 있었습니다만은 기자들의 그 한국 관련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 절차는 한국 내부의 절차입니다. 라면서 이 절차는 한국 헌법에 따라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앞서 말한 것과 거의 뭐 결이 같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뭐 답변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여하튼 계속되는 질문에 계속되는 답변 속에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만하게 잘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 혹시라도 기자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할까를 생각해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이 기자가 한 질문과 비슷하지만 살짝 바꿔서 다른 기자가 또 질문을 하고 이렇게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을 질문 공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답변하는 사람이 살짝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속 내심을 비치는 그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라고 알고 나오기 때문에 준비된 대로 답변을 잘합니다. 하지만 질문 공격이 막 이어지면 어느 순간 좀 틈을 보이면서 자기 마음속 얘기를 탁
비추어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 기자들은 그런 걸 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했다, 저 질문했다, 이제 여러 명의 기자들이 그러는데 계속되는 한국 관련 질문 속에서도 국무부의 부대변인은 안타깝다, 유감으로 생각한다, 조속히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 안 하고 계속해서 헌법에 따라 절차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이런 식의 말만 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끝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어떤 특정한 대통령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건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니까 너무 똑같은 답변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자 no more questions, 더 이상 안 받겠다고 들어가 버렸으면 모를까. 이 질문을 받은 이상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말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어느 특정 대통령과의 문제 때문에 한미동맹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그나마 조금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미 간의 동맹은 정권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거나 해서 그 동맹이 흔들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말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좀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자, 한편 잠시 전에 또 그 속보가 새로 하나 들어왔는데 속보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 그런 건 아니고요. 미국의 국방장관이 다음 달에 한국 방문을 예정해 놓고 있었는데 이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국에 가는 일은 뭐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는 것도 아니고 공적인 업무로 가는 것은 뭐겠습니까? 경제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걸 논의하려 국방장관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 문제, 안보 문제, 또 한미 간의 그 군사 동맹 문제, 또 한미 간의 그 군사 연습, 원래 이제 엊그저께부터 한미 간의 그 북한 핵 억지력에 대한 그 도상 훈련 연습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다 캔슬됐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러 가려는 것이었을 텐데 그 한국 방문을 전격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이런 큰 규모의 어떤 스케줄이 있을 때 작은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국방장관, 한미 국방 합동훈련 이런 거는 일단 이번에 한국의 이 사태가 좀 잘 마무리된 후에 하겠다라고 좀 다 취소하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의 이번 사태를 놓고 미국의 일각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왜? 이게 무슨 말이야? 자, CNN의 그 특파원이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비슷한 일이 이곳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기자 개인의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자, 워싱턴 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 출입기자, 그러니까 백악관 출입기자, CNN의 백악관 출입기자가 그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을 워싱턴 타임스가 또 받아서 다시 보도한 거예요. 자, CNN의 백악관 출입기자인 MJ 리라는 그 기자는 CNN에 직접 출연을 해서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우리 미국인들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CNN에도 나갔고 워싱턴 타임스에도 나갔습니다. 일반적인 기자가 아니라 백악관 출입기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MJ 리라는 기자는 한국계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아주 어렸을 때 와서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하는, 자, MJ 리 기자는 트럼프 당선인 자신의 그 적을 쫓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트럼프 당선인은 그 선거 유세 때 수시로 말을 했던 인물이다라고 전제한 뒤에 곧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미국인들도 한국의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MJ 리 기자는 이번 사태가 한국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인은 잘 안다고 말했습니다. 왜? 본인은 비록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기억 속에는 없지만 자신의 가족들 때문에 다 이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그 비슷한 일이, 서울에서 이제 전에 서울의 봄 얘기하는 거죠. 1979년도에 있었던 그 계엄령 선포 이런 일들은 그때 벌어진 게 아주 먼 역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면서 나의 부모 세대나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사람들은 이미 이 같은 계엄령이니 포고령이니 이런 것을 경험해봤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많은 말을 들어서 이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미국이라고 이런 일이 전혀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우리 미국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 백악관 출입 기자가 CNN에 나와서 방송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이러한 그 MJ 리 기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임기 동안 워싱턴 DC가 서울처럼 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방송에 패널로 또 참석한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펀치볼 뉴스라는 또 다른 이제 언론사인데, 이 온라인 언론사인데, 이 펀치볼 뉴스의 창립자는 MJ 리 기자 옆에 앉아 있어서 나도 공감한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이번 계엄 사태는 미국의 지난 그 2021년 의회 폭동 사태와 매우 흡사한 양상을 보였다라면서 트럼프의 복귀를 앞두고 미국 내 일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이 바로 이번에 한국에서 연출이 되고 말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여하튼 한국의 그 기습적인 상황을 이건 미국 사람들도 봤으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특유의 그 즉흥적인 성격이 화를 부른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계엄령 선포 전날, 그 계엄령이 3일날 밤에 선포됐잖아요. 근데 그 전날 12월 2일 바로 그 참모들을 다 모아서 이제 국무회의하고 막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한국 경제가 참으로 좋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내수도 진흥시키고 또 진작시키고 또 국민들의 그 내수 소비 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야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국내 경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단의 대책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킬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한 바로 다음 날 느닷없이 국민들의 소비는커녕 경제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계엄령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너무 즉흥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선거 있기 전에도 선거 유세할 때도 같이 따라다니는 많은 참모들이 내가 윤 후보, 그 당시는 후보죠. 윤석열 후보와 같이 그냥 하루 종일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게 좀 많아서 좀 걱정이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 그 선거 유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에 당선돼서도 이제 무슨 뭐 수석 비서관, 참모들이 있지만 그 참모들은 뭐 자기들 밥줄이 걸렸으니까 밖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이제 전직 비서관이라든지 전직 측근이었던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전직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내가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조하면서 함께 일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툭 하면 하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뭔가 본인이 하려고 했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뭐 어떤 뭐 답답한 일이 있을 때는 수시로 그냥 확 계엄해버릴까? 이런 말을 툭 하면 했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전직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그냥 확 계엄해버릴까? 이런 말을 수시로 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가히 충격적입니다. 자, 여하튼 그 상황은 벌어졌으니까 빨리 해결되는 게 중요한 일인데요. 일각에서는 두 번째 더 강력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자, 미국 국무부의 그 1인자는 국무부 장관이죠. 2인자는 국무부 부장관인데요. 국무부의 2인자인 커트 캠벨 부장관이 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6시간 만에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은 윤 대통령의 심한 오판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오판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고요. 네, 누가 봐도 이건 뭐 오판, 이거 잘못한 건 맞습니다. 이건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뭐 계엄령을 이렇게 선포하고 6시간 만에 2시간 만에 걷어들이고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외교적인 그 상황이 이제 심각하거든요. 근데 여하튼 오판은 맞는 건 맞는 건데, 심한 오판이었다라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좀 충격적입니다. 캠벨 부장관은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 포럼에서 한국 상황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심한 오판을 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이 개헌법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매우 깊고 부정적인 상처로서 남아있다라고 또 부연 설명까지도 했습니다. 일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어떤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것도 동맹국에 대해서, 동맹국의 정상이 취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 심각한 오판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이런 일은 상당히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일이 있었던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좀 더 높여서 강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 아무리 크고 한국이 좀 규모적으로 좀 작아도 미국의 국무부, 그것도 부장관이, 한국으로 보면 이제 차관이 상대국의 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서 그건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이건 매우 어찌 보면은 큰 신뢰를 범하고 우를 범하고 이제 누를 끼치는 그런 발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지, 아니면 좀 심각하게 보는 걸 넘어서서 이거 좀 뭐 우습게 보는 거야? 좀 기분 나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렇게 말했습니다. 팩트입니다. 자, 캠벨 부장관은 미국이 사전에 이 한국의 계엄 선포를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한국의 외교부, 기획재정부, 또 뭐 대통령실 등등등 한국 정부 내에 있는 우리의 그 대화 파트너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거의 모두 얘기를 해보니까 한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도 계엄 선포에 매우 놀랐다. 자기들도 계엄 선포된 내용을 뉴스를 보고 알게 됐고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라는 말을 했다. 그들도 매우 놀라워했다라는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의미죠. 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하인드 스토리도 하나 좀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자,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 이 충암고등학교 출신들이 이번 그 계엄령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충암고등학교의 현 이사장이 아주 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충암고등학교의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어제 국방부 장관 면직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그 국방부 장관, 이 충암고등학교 출신 이 사람들을 나는 충암의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선정해버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와, 현직 충암고등학교 이사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윤 대통령은 충암고등학교 8회 졸업생이고요. 계엄령을 건의한 김영헌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경찰을 관할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또한 계엄령이 지속됐을 경우에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을 여인형 중장, 그리고 계엄령 하에서 국회에 동원된 707 사령부의 박정선 소장 등등 모두가 싹 충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윤명화 현재 충암학원 이사장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우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충암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마음고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충암고등학교 현재 학생들, 그리고 뭐 졸업한 다른 사람들, 충암 학생들이 무슨 지금 마음고생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지금 현재 충암고등학교 교무실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또 충암고등학교 스쿨버스가 지나다니면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시민들이 막 시비를 걸기도 하는 그런 정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충암고등학교라는 학교 이름을 바꿔달라는 청원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참 심각하네요. 한편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요, 충암고등학교 교장과 교사들도 이쯤에서 시국선언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좀 시민들이 충암고등학교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좀 분노나 오해,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상쇄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암고등학교 차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도 분개합니다. 이런 시국 선언을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아이디어를 준 것이죠. 네. 그런 아이디어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아예 충암고등학교라는 이름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청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언론이나 보수 인사들도 하나 둘씩 차에서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3달 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도 했고 국회 밖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도 했고 했어요. 실제로 국회에서도 지금 이번에 계엄을 건의했다라고 알려진 김용현 전 당시 국방장관을 불러놓고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국방장관님, 지금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시중의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을 넘어서서 이제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본 결과 실제로 계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상당히 근거 있는 확신을 나는 갖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입니까? 사실입니까?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괴담을 이루고 선동을 합니까? 이러니까 야당이 맨날 욕먹는 겁니까? 욕먹는 겁니다. 그렇게 괴담 퍼뜨리고 음모론 퍼뜨리고 요즘 같은 시절에 계엄령 선포가 말이나 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돌아가서 석 달 후에 계엄령 선포했죠.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괴담이자 선동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김용현 장관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보수 언론이나 보수 인사들이 막 그렇게 또 받아서 이제 했거든요. 그랬던 그 보수 일부의 언론사나 보수 인사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과하겠습니다. 내가 비난했던 그 사람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이 어디예요? 바로 조선일보죠. 조선일보 한 신문사에서 가장 그래도 이 기자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은 뭐냐? 현직으로 따진다면은 편집국장이 제일 높죠. 이게 높고 낮고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현직으로 따진다면 편집국장이 이제 총책임자인데 현직을 떠나서 일단 기자들의 어떤 서열 또 서로 이제 선후배님 이런 걸로 따진다면 신문사에는 이제 주필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필이 어찌 보면 가장 기자들 중에서는 이제 대기자, 높은 분이잖아요. 조선일보에 양상훈 주필이 사설을 썼는데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정말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입니다. 자,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은 이 칼럼을 통해서 지난 여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계엄령 선포 주장을 했을 때 나는 괴담이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괴담이 아닌 현실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그 의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상훈 주필은 윤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말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면서 자신의 그 사설 제목인 정말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비판했던 그 의원들에게 사과드리면서 국민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주필이.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도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제한 뒤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 일부 당시에 석 달 전에 계엄령을 주장하셨던 그 의원들께 사과를 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분들을 제가 비판했는데 죄송합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보수적인 그 정치평론가죠. 진중권 이 광원대학교 특임 교수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당시 김민석 의원하고 추미애 의원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석 달 전에 그 계엄령을 준비한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제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김민석 의원과 추미애 의원한테 강하게 괴담 퍼뜨리지 말라라고 공격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라면서 그분들이 계엄 의혹을 제기했을 당시에 괴담 퍼뜨리지 말라, 선동하지 말라라고 내가 소리를 질렀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제대로 판단하신 겁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얼른 차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한인 그 유명한 대학 교수님 한 분이 스카이다이빙에 나섰다가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서 정말 끔찍한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16일 루이지아나 공과대학의 벤 최 교수가 스카이다이빙 도중에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아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요즘은 옛날에는 한국에서 공수부대원 이런 사람들이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서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정말
20, 30년, 3, 40년 전 옛날이고 요즘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안타깝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벤 최 교수가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도중에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은 상태로 추락해서 당초의 하강 예정 지점보다도 훨씬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벤 최 교수는 루이지아나 공과대학에서 인공지능 AI, 그리고 로봇 과학, 머신 러닝, 지식 엔지니어링 등등 최첨단 컴퓨터와 그 우주 이론에 대한 융합, 복합적인 그런 연구를 진행하는 아주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학자 겸 과학자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일찍 가시면 정말 사회적으로 큰 손실인데 안타깝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인 사회로서도 아주 귀중한 자산을 잃은 셈입니다. 자, 원래 남자였다가 나중에 여자로 성전환한 선수들. 자, 이제부터 내년부터는요, 미국에서 여자 골프 대회에 이 사람들은 출전하지 못하게 됐네요. 자, 미국 골프협회 USGA와 또 미국 여자 골프 협회 LPGA라고 하죠. 이 두 투어는 남성 사춘기 이전에 성전환한 여성 중에 남성 호르몬 수치가 우리 투어 협회에서 정해놓은 수치보다 높으면 안 된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그보다 낮아야만 우리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정해놓고 내년부터 이제 바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LPGA 2부 투어격인 앱손 투어 그리고 LPGA와 서로 제휴를 한 유러피언 여자 골프 투어 이 두 투어도 이 규정을 같이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미국 골프협회 USGA와 LPGA 투어는 의학계, 과학계, 스포츠 생리학계, 그리고 골프 경기력 분석 전문가 등등 관련 분야의 최고 수준 전문가들의 통합적인 도움을 받아서 만든 규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서 운동 경기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이런 차이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때부터 발생한다라면서 사춘기 이후는 골프 경기력에서 남성 호르몬이 많은,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수술을 조금 했다고 해서 여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남성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춘기 이후에는 그런 사람들이 경기력에서 당연히 우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논란 없이 바로 잘 시행이 될지 아니면 또 어떤 논란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사실 이런 규정에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딱 떠오르는 선수 한 명이 있거든요. 골프에서. 네, 그 선수가 지금 누구든지 다 지금 그 선수를 쳐다보고 있어요. 막 말도 안 됩니다. 소송하겠습니다 하고 할지 이제 남자로 태어났는데 수술해서 LPGA 경기 뛴 선수 한 명이 지금 저도 떠오르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자기 SNS에 뭐라고 올렸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소송하겠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요런 정도로 그냥 그렇게 쓴 것을 봤을 때는 무슨 소송까지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프랑스 파리가 4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가 각종 여행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내놓은 세계 100대 도시 순위를 보면 프랑스 파리가 4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마드리드가 차지했고요. 3위는 도쿄, 4위 로마, 5위 밀라노, 6위 뉴욕, 그리고 7위 암스테르담, 8위 시드니, 9위 싱가포르, 10위 바르셀로나가 뒤를 이었습니다. 프랑스 파리가 4년 연속 세계 도시, 아름다운 도시 1위 될 정도인가요? 저는 파리 못 가봤습니다. 혹시 프랑스 파리 가보신 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추억들이 있으신 분들, 왜 사람들이, 꼭 일반인들은 아니고 이제 전문가들도 다 함께 한 그런 순위 선정이지만, 왜 사람들이 프랑스 파리를 4년 연속 아름다운 도시 1위로 선정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혹시 갔다 오신 분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제가 갔다 왔더니 파리가 이런 면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못 가봤지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좀 읽어보면서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 몇 위냐? 서울도 아주 낮진 않아요. 10위권에 들진 못했지만 서울은 1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조사에서는 10등이었던 런던은 13위로 서울 바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자, 유럽은 10대 도시에 6개가 포함돼서 가장 많이 이름을 올렸고요. 미국에서는 앞서 뉴욕이 6위였죠. 그리고 유일하게 뉴욕이 이제 10등 안에 들어가 있고, LA가 18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순위는요,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관광과 또 지속 가능성, 뭐 경제 성과, 보건, 안전 등등등 여러 가지를 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이제 합산해서 매겨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끝 소식입니다. 뉴욕의 록펠러 센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됐습니다. 이게 왜 뉴스냐라면 여기에 그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등되는 그날 그 순간부터 미국에서는 어찌 보면 공식적으로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무려 23m 높이의 그 노르웨이에서 가져온 노르웨이산 나무에 5만여 개의 LED 램프, 그리고 무려 300만 개의 크리스탈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300만 개의 크리스탈, 뭐 작은 것들까지 다 합치면. 그래서 그 스왈로브스키 별 모양의 조형물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설치되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뉴욕 시내를 환하게 밝힌 뒤에 그 이후에는 국제 주거 복지 비영리 단체 헤비타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헤비타드에 장식은 다 떼고 그 이제 트리, 나무는 목재로서 기증이 될 예정입니다. 자, 뉴욕의 그 록펠러 센터는 맨하튼 록펠러 빌딩 앞에 이제 작은 광장, 뭐 광장으로까지 볼 수는 없지만 그 좀 큰 마당, 뭐 작은 광장 요 정도가 있는데 매년 11월부터 그 아이스 링크장도 꾸며지면서 아주 이제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옆에 함께 장식돼서 크리스마스 행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어찌 보면 그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바야흐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늘 평소와 같이 편안한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가끔은요 조금 좀 달라지는 분위기를 좀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주말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집에 크리스마스 장식도 뭐 크든 작든 좀 몇 개 좀 만들어 놓으시고 좀 크리스마스 캐럴송도 좀 가끔 들으시고, 요즘은 이제 차에서 미국 FM 라디오 들으면 그 어떤 스테이션은 하루 종일 24시간 크리스마스 그 캐럴송만 틀어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캐럴송도 일부러 좀 들으시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저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